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레벨이나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갈석에서 어떻게 그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이 바다를 찾겠다고 온갖 내피셜을 동원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온갖 내피셜을 동원해가지고 해수 표면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온갖 이런 잡스러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부흥운동 역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거고, 저자의 요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고구려가 그 동북 방향에 정말 중요한 그 교통로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정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다룰 소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고구려의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을 영상 중간에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게 된다면 그 중요한 단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 되고 백제의 인구는 620만, 6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라의 인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신라의 인구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700만 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신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라는 가로보다 세로가 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당서에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천리이고 남북으로는 이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당서에는 동서로 천리이고 남북으로는 삼천리나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동서로 천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신라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백제도 있는데 그러면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250리, 300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측 정사에서도 그리고 한국 측 삼국사기에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류강단 외에 대륙 백제를 이렇게 크다랗게 이제 그려놓고서 신라는 대륙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신라와 한반도 백제가 있고 대륙에 이렇게 크게 백제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백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큰 백제가 한반도에 이렇게 조그마한 신라한테 멸망을 당했네. 아이고 쪽팔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륙에 백제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신라한테 멸망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 쪽팔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그 신라한테. 역사를 고증을 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물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그 입증을 하거나 밝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논리 법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논거법에 의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설명력,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륙 백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대륙 백제가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멸망할 때 뭐 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륙 백제가 산동성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산동성 등주에 내호가라던가 그리고 소정방이 어떻게 거기서 13만의 군대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 영토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모순된단 말이에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은 이제 백제 영토가 아닌 거예요. 신라의 영토인 겁니다. 산동성 동쪽. 이게 태산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은 사선으로, 좌측은 이제 백제 영토고, 태산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은 산동성 방향은 이제 신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 신라도 여러 민족이 있어요. 신라 내부에. 놀랍게도 문무왕 비문은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가 흉노족 김일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일제의 뿌리가 있고 김알지의 뿌리가 있고, 신라 김씨 족보의 첫머리에 올라있는 김알제. 김일제 같은 경우는 흉노족, 선비족 이런 데서 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린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고 산동성으로 향했다. 묘비석과 무덤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실체를 가진 투후 김일제. 老百姓不叫都城，叫锦城。汉书说4万，不管几万，起码修图王得有2、3万人，可能大部分都跟着。 거기 역사 스페셜 같은 데 보니까 이미 고증을 하고 다 했더만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제가 산동성에 와가지고 이미 거기에 뭐 사당도 모시고 있고 그 김씨 마을도 있고 그렇던데 그 산동성에는 신라의 북쪽은 그 김일제 왕족이고, 그리고 남쪽은 김알지
김할지의 그 왕족이고 신라가 같은 김씨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김씨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나 김범민의 그쪽 뿌리는 이 산동성의 이쪽 뿌리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김씨들은 이 밑에 절강성에 있는 장강의 그 동쪽에 있는 그 양자강 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다른 뿌리. 그래서 신라의 어떤 왕이 죽으면 양자강 동쪽에 있는 그 낭산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왕이 죽었을 때는 산동성에 있는 황산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산동성에 있는 그쪽에 묻기도 하는 겁니다. 아씨, 기분 나빠. 설득됐어. 그러면 영주는 어디인가? 태행산맥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뻗어 있는 그 황하강의 동쪽 그 사이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나 당나라가 어디에서 공격을 해오냐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태행산맥 서쪽에서 이 영주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 태행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갈석산에 올라서 뭐 푸른 바다를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놨던데 조조가 갈석에 올라가지고 푸른 바다를 뭐 바라봤다라는 그 조조의 시를 얘기를 하던데, 아유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는데 어떤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떼놓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이걸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를 적용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여기 시가 나와서 될 얘기예요. 시는 은유법이라던가 아니면 비유법을 동원해가지고 나의 느낌이라던가 나의 감상, 나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학문인 거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조가 갈석에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푸른 바다를 본 것인지, 내 눈에 보인 것인지, 아니면 푸른 바다가 있는 그 곳을 바라본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고향을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 고향을 바라본 것인지, 내 고향이 내 눈에 보인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한자 표기를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남산에서 어떻게 부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렇다면 관악산에서 이제 바라봤는데 서울 시내가 다 한눈에 다 보인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강이 보이냐고. 한강이 안 보이지.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갈석에서 어떻게 그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찾겠다고 온갖 내피셜을 동원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를 바라봤다라고 하느니 무슨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해수 표면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온갖 이런 잡스러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조의 무슨 시? 그 갈석에서 뭐 바다를 바라봤다고 하니까 이 증거 채택이 정말 불량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학계가 이러한 그 입증하는 입증 절차라던가 입증 과정, 이 증거 채택이라던가 증거에 대해서 이 가치,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학계가 수준이 많이 좀 낮다. 최치원 열전에 고구려 백지에 백만 강병설을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제야사학자분들 중에 뭐 목론보탑을 또 얘기를 하지 않나.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레벨이나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얘기가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였는가.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평량과 요동성 같은 경우, 이 평량은 고구려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장은 여기 있죠. 심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평량이 어딘지 그 평량을 찾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자분들은 그 평량을, 북한에 있는 평량 거기에다 그대로 내비다 두고, 그러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요하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조금 더 가가지고 나나 여기까지가 고구려 영토였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조금 더 흑룡강 쪽으로 더 많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 심장이 뭐 머리에 있거나 심장이 배에 있는데 이 키만 180에서 182cm 정도 조금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82, 183, 190 정도 키만 커지는 거예요. 심장은 딴 데 있는데, 이 눈에 붙어 있는데 심장이. 그럼 뭐예요? 이게 프랑켄슈타인처럼 키는 잔뜩 큰데 흉측한 겁니다. 흉측.
흉측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정말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만 크게 만들어 놓고서 평양은 어디에 있다?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평양의 한반도에. 고구려가 그 동북 방향에 정말 중요한 그 교통로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황제 자신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를 이제 막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공하는 조공 국가의 사신들이 지나갈 때도 이제 고구려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과연 고구려가 어디에 있길래 조공 국가들이 그 고구려를 지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북성 북쪽에 고구려 있다. 그래서 친항다오시에는 좁은 통로, 그 좁은 통로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좁은 통로를 고구려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수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조공국가 같은 경우도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고구려를 지나가게 되니까 고구려의 경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사신들이 고구려의 왕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왕이 너희들 어디 가니? 당나라 황제한테 갑니다. 수나라 황제한테 갑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싫어서 가니? 예, 이번에는 무슨 버섯이 있고 그리고 인삼이 있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참 좋은 건데 몇 개만 가지고 와봐라. 이러니까 황제한테 가야 될 이런 특산품에 대해서 고구려가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인데, 황제국의 자존심인데 황제의 사신이 지나갈 때 거기를 가로막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이제 정벌을 해야 될 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도 하북성 일대가 다 고조선의 그 핵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조영의 아들 대무해 같은 경우 이제 무왕이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래 흑수말갈이 우리 경내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에 들어가려면 우리 경내를 지나가게 된다. 우리 영토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수말갈이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저기 만주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발해를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발해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무왕 같은 경우는. 부당서는 흑수가 우리 국경을 거쳐서 처음으로 당과 서로 통하였다. 신당서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어서 당과 통하게 되었고, 자치통감도 마찬가지. 그 연산산맥의 남쪽에 있는 친항다오시의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발해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베이징이나 하북성을 모두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발해의 영토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그러면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 발해의 그 수도에 있는 무왕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의 그 발해의 영토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디에 위치하는지. 맞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한 한 방을 이제 툭 던질 건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마지막에 보면 김부식이 고구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김부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구려는 진한 시대 이후부터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쪽 그 모퉁이에 끼어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그 동북쪽에 그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김부식이가 이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대륙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 지네들의 천하는 어디인가, 천하가는 어딘가, 동쪽은 동이, 그리고 동북은 어디까지인가, 하북성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자기네들의 천하예요, 천하. 자기네들의 수도에서 서쪽 티벳, 위구르, 그리고 북쪽은 돌고리나 거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천하인 거예요. 만주나 한반도는 지네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는 관심도 없는 곳이에요. 거의 일본처럼 섬나라에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천하가 아닌 거예요, 지네들한테는. 그래서 중국의 동북 쪽이라고 하면 하북성인 겁니다. 하북성에 보면 연산산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산산맥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모퉁이인 거죠. 연산산맥은 그냥 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벽. 모퉁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고구려인 겁니다.
그러면 구당서나 신당서 발해사에 보면 그 무왕이 했던 얘기들도 다 있고 자치통감에도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측에 있는 삼국사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고구려의 위치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동북쪽에 그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만주 일부분을 차지한 그 고구려가 그 모퉁이가 어디 있어요?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나요? 고구려가 사이에 끼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압록강 지금 그 부분에 모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삼국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변방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왜곡해가서 또 해석하고 그러면 진짜 욕먹어요.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인지 답이 나온 거고, 지금까지 제가 이 근거를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고구려의 지명들이 왜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가, 그 부분은 고려의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정치적인 명분과 정통성 때문에 그 고구려의 지명들을 북한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한반도 남쪽에 백제와 신라도 또 있었고요. 한반도 백제는 자치적인 자치국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 백제는 구태백제, 2세기 후반에 건국한 구태백제를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백제의 담노가 아닙니다. 그 대륙에 있던 그 백제의 그 담노라던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즌3라던가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신라의 인구가 왜 700만 명 이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신라의 인구가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반도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그 경주 같은 경우는 그 1500년 전에 70만 명이라고 하면 모를까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계에서 통일신라, 대동강 이남의 산동성과 안휘성, 강수성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일신라보다도 넓었다. 인구수 또한 540만 명에 달해 통일신라보다 많았다.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구를 450만으로 이제 측정을 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산동성의 인구는 560만 정도로 그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동성에서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서쪽은 백제 영토고 동쪽은 이제 신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산동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주 동쪽에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고 대도시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신당서라든가 구당서에 보면 그 신당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3천리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2천리다 보니까 그 산동성과 그리고 강소성, 절강성에 700만 정도가 되는데, 백제의 인구는 620만인데 신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영토도 더 크고 대도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0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에 있는 역사 기록을 하나 읽어봐 드릴 건데요. 그 김민문 아시죠? 김범민의 동생, 김춘추의 차남입니다. 그 당나라의 수기를 지냈던 김민문 열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총장 원년 무진 문무왕 8년에 고종 황제가 영국공 이적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또 인문을 보내 우리라고 하면 신라입니다.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문무대왕이 인문과 함께 군사 20만 명을 나아가 북한 산성에 이르렀다. 왕은 여기에 머무르고 먼저 인문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와 만나게 하였다. 신라 군사 20만 명을 징집을 해서 고구려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2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록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거든요. 저는 신라의 총 군사력이 백제와 비슷하거나 25만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는 그래도 국가의 운명을 건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성 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거는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국운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라의 총 군사력에서 한 60% 정도를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싹싹 끌고 모아도 70%거든요. 그 대략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인데, 그러면 신라의 총 군사력은 30만에서 35만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라의 총 군사력이? 이 신라 본기에 보더라도
그 김유신 외에 그 장군들이 28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장군들이 24명이라고 해요.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우리 학자들이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했는지. 이때 김인무는 대당 총관으로 임명되어 문무왕과 함께 북한 산성으로 이동을 하였다. 신라 봉기 기록에는 신라가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없다. 661년 7월 신라의 고구려 원정군에는 장군 24명이 편성되었는데 장군 한 명당 평균 1,500명을 이제 거느렸다라고 본다면 한 가구당 5명을 보다가 이제는 또 장군 한 명당 1,500명을 본 거예요. 1,500명. 이 장군 한 명당 1,500명. 이거는 한반도의 고려라든가 교놈 백제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신들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걸 잡은 거예요. 장군 한 명당 1,500명. 병력은 36,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취중병 30%를 더한다면 총 병력은 46,800명에 이른다. 신라의 경우 4만에서 5만에 달하는 병력을 고구려 원정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훈 2012년 나당 전쟁 연구 주류성 302쪽. 따라서 20만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장군 1명당 1,500명은 한반도 기준으로 한반도 전투나 전쟁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런 개똥 같은 논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는 비페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사관에 이제 갇혀 있는 가짜 사학자들, 이 가짜 사학자들이 논문을 썼던 이 논문들만 인용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 한 명당 1,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라봉기에는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김인문 열전에 이 20만 명은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김인문 열전은 뭐 삼국상이 아니에요? 아, 참 진짜. 그러면 열전에 나와 있는 그 병력의 수치는 못 믿겠다 이거면 그러면 신라봉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신라봉기 663년인가 그때 보면 백제의 부흥군이 있잖아요. 백제의 부흥군 수만이 이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유인계가 이제 싸우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가지고 안 되니까 당나라 본국에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징발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40만의 대군을 몰고서 백제의 부흥군을 점령을 하고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40만 명. 이거는 신라 봉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나라의 그 장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로 온 거예요. 배를 탄 흔적도 없고 그냥 육군이 본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제 본진으로 40만 대군이.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된 거래요, 과장된 거. 말이 안 된다. 662년도에 보면 치주, 청주, 내주에 7,000명을 동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이 맞다. 이 얘기예요, 또. 그때 7,000명이 동원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7,000명이 동원된 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반도 조그만한 그 백제에서 무슨 40만이냐. 말도 안 된다. 소정방에 13만이 배를 타고 넘은 것도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40만이 어떻게 배를 타고 오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한반도에 아니니까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건데 아 진짜 이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봐야 돼. 대화가 이들이랑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백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20만 대군이 징발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 신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거고 잘못된 거고 이런 거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들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만. 우리 한국 사학자들만. 그 당시에는 622년 그 당시에는 백제의 분군이 그 진연성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태산의 동쪽에 있는 신라가 그 보급로를 통해서 군량미를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송로를 꽉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충지인데. 그런데 그 당나라의 그 장군이 신라의 그 군사들을 다 독걸해가지고 야밤에 새벽에 그 진영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한단 말이에요. 그 진영성을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성에 군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7,0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치주, 내주, 청주에 7,000명을 이제 징발해달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663년 같은 경우는 복신이 부흥군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의 그 장군들이, 군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령을 보내가지고 40만을 이끌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일개의 장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당나라 당태종 황제가 직접 신정을 해서 원정을 가는데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30만 대군, 1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유튜브 보니까 이런 1차원적이고 형편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역사 관련되는 영상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 오염된 내용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역사 유튜브는 제발 이제 걸러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몇만을 데리고 왔는가? 제가 분석했을 때 최하 수나라 수양제의 전투병력 113만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어디부터까지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핵심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디까지 영토가 고구려 영토인가를 재야 되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재는 게 아니고요. 평양이 북한 평양에서 나나니 요한이 이쪽으로 가봐야 그 프랑켄슈타인밖에 되지 않는다. 심장은 배에 있고 뭐 눈에 붙어 있는데 머리만 좀 더 커지는, 키만 조금 더 커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동이 어딘가, 평양이 어딘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구려와 백제가 경계를 이루었던 폐강은 어디며, 그리고 또 그 내화가 공격을 했던 그 폐수는 어딘가. 폐강과 폐수는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 프로파일링을 이쯤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인가 조금 더 직접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지 않나요? 중국 동북 쪽에 모퉁이 사이에 고구려가 끼어 있다. 지난 시대 이후부터. 그리고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고 140만 호 이상이다. 고구려가 69만 호였던 것은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인구만 측정이 된 것이고, 연산산맥의 동쪽에 있는 고구려의 변방에 누락이 된 수치이다. 그리고 신라의 그 인구는 몇 명이다? 700만 명 이상이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롭게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라의 총 군사력은 30만에서 35만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김인문 열전에 보면 20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의 북한산성을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산성이 어디 있는가? 대륙에 있겠죠. 또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 채널이 이제 곧 구독자가 한 4,0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저는 사실 역사 채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는 이제 부담스럽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요.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지만, 커뮤니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